예, 오늘 마지막 종강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예고된 대로 국가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배상의 의의를 보면은요. 일단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행정상 손해배상의 별명이 국가배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이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그 손해배상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를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고 그 행정상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같은 점은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되는데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해의 전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국가배상은 어떤 개개인 공무원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기초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상은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떠한 공동체 구성원 중에 일부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손실을 입게 되면은 공평의 관념에 의해서 그에게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그 구분이 돼서 양자의 법률 체계를 달리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법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손해배상에서도요. 손해배상에서도 이 보험제도가 점점 발달하면서 손해배상이 일종의 공평의 관념이 투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법한 행정작용이냐 적법한 행정작용이냐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양자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뭐 위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법 무과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보해 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론상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하고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은 엄연히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양자로 구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가배상제도의 기능을 보면은요, 먼저 떠오르는 거는 피해자 구제 기능이겠죠, 그죠? 예컨대 대규모의 뭐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당해 공무원 개개인의 이 재산으로 손해를 전보해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국가는 가장 안전한 그 뭐라 그럴까요? 무한대의 재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를 배상시키면 훨씬 더 손쉽게 또 안전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손해 분산 기능인데 이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국가배상에 만약에 그 손해배상을 공무원 개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은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자신의 생활이 파탄날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공무원이 소신 있게 자신의 어떤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배상제도는 그런 손해 분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재 기능하고 위법행위 억제 기능인데 아무리 손해 분산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가만 믿고서 만연히 위법한 행정작용을 자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 개인에게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부담시켜서 어떤 제재 또는 위법행위 억제의 기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
이미 당사자 소송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냐 아니면은 이 사법상의 민사 소송으로 처리될 사법이냐. 근데 그 학설은 이 공법상 원인관계 위법한 행정작용이란 손해배상이잖아요. 그 앞에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공법행위서를 취하고 있는데 공법서를 취하고 있지만은 판례는 이 소송물의 관점에서 그죠? 손해배상에 착안을 해서 뒤에 내모죠. 그때 설명했던 거에 의하면은 이 손해배상은 민법 750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다라고 보는 거고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일종의 민법의 특별법, 민법 750조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어서 이 사법설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배상의 적용 범위인데요. 국가배상법 8조에 의하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겠죠. 예,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무과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원자력 손해배상법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상 책임의 범위 또는 배상액을 감경 또는 정형화하는 법으로서 뭐 우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의 당사자입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가 이게 약간 좀 재밌게 돼 있어요. 헌법 29조 1항에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또 이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달리 돼 있어요. 즉 헌법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배상 주체로 돼 있고요.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서 그러면은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예, 그러면은 헌법에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민법 750조로 다시 가야 되는 건지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 규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뭐 굳이 따지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공법인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있어서 국가배상법에서 이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서 위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나머지 공공단체는 그냥 민법으로 가게 되는 이런 해석론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배상의 상대방은 이제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아니고 헌법상이에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국가배상이 적용된다. 이렇게 국가배상법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고요.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마치 민법의 사용자 책임 유사한 구조로 돼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공작물 책임에 유사한 국가배상법 5조에 있는 거는 공작물 책임에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 배상책임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2항입니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르면은 어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면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은 국가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요 국가배상법 2조의 해석론이 바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이제 넓은 의미의 공무원, 즉 기능상의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뭐 신분상의 공무원법상의 이 공법상 근로관계를 체결한 그런 신분상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뭐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 즉 기능상의 공무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신분상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소집중인 향토 예비군입니다. 소집중인.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카투사, 뭐 시청소차 운전수, 집행관, 통장, 교통할아버지 봉사원, 뭐 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되는데 이 판례 중에 약간 좀 재밌는 게 의용소방대원은 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례적인 판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은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국토지공사인데요.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의 위탁을 받아서 대집행 권한을 수여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는데 자, 어떤 행정청이 있고 그 행정청이 한국토지공사의 대집행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어떤 사람이 직접 나가서 철거 집행을 하겠지요. 그죠? 네, 철거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서 국가배상 청구가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토지공사가 재밌게도요. 뭘 주장했냐면 자기는 기능상의 공무원이다. 기능상의 공무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나는 뭐 고의 중과실이 없으니까 아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개의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면책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그 판례가 11번에 있습니다. 주 11번. 판례는 뭐 당연히 개개의 공무원 그 한국토지공사 자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거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토지공사는 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국가는 뭐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건이 이제 직무집행입니다. 직무집행. 그러면 직무집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직무가 도대체 뭐냐? 일단 국가의 활동 중에서 뭐 여러분들 저 처음에 만나서 국가의 활동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고요. 공법 관계에는 다시 권력 관계가 있고 관리 관계가 있잖아요. 권력 관계가 있고 서로 대등한 관계인 행정주체하고 행정개체가 대등한 관계인 관리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견해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협의설은 공법 관계 중에서 권력 관계만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민법상의 책임을 지겠죠. 광의설은 권력 관계하고 관리 관계를 포함하는 공법 관계에 관한 거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니까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거고요. 최강의설은 국가의 활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판례는 광의설에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 국가의 사경제적 활동은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공법상의 관계,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를 합친 것은 이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결국은 이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행위의 내용인데요. 직무행위의 내용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되고 직무행위의 종류 또는 성질도 다 포함이 돼서 법률상 행정행위라든지 법률행위적 행정이라든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든지 따지지 않고요. 사실행위도 포함이 되고 부작위도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자기 또는 부작위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행정주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입법작용인데 자, 법률 제정의 위법성, 법률 제정에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개개의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일단 국회의원은 그죠? 국회의원은 이 국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관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회 입법 활동을 가지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게 뭐였냐면 국가보위 입법 회의법 부칙 제4항에 근거해서 면직당한 국회 사무처 및 국회 도서관 직원의 배상 청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전두환 정권이 그 유신 정권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그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보위 입법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자기들이 막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입법행위를 했습니다. 그 입법행위 중에서 이 국회 사무처 및 국회 도서관 직원을 면직시키는 이런 조항도 만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일종의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고 위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작용이에요. 재판활동인데 자, 법관도 공무원이잖아요. 법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관이 예컨대 고의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러면은 법관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그죠? 만약에 법관이 어떤 과실로 그냥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이거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 문제가 일단 하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죠? 이게 자기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은 재판 작용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고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관의 독립의 차원에서 이 국가배상을 어떻게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그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배상 사건에서 또 패소를 하면 그 국가배상 사건을 처리한 판사들을 재판 활동을 이유로 또 국가배상 청구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건이 끝나지가 않죠.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결의 기판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한 국가배상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과 기판력의 보장,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예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면책 조항을 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판례의 그 관점은 뭐냐면요. 법관이 행하는 재판 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가 배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면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위법성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한정설. 그러니까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어떤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그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하겠다. 이거를 위법성 한정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재판 활동에 대해서 국가 배상이 인정되냐는 거의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국가 배상 중에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인용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게 좀 재밌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헌법 소원을 누군가가 제기했는데 헌법소원에 그 소원 제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실수로 이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을 각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사실 단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판례는 이 상소 가능성의 관점도 국가 배상에 있어서 위법성 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것도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우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헌법소원을 각하해 버린 경우에는 재심 사유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래서 이제는 청구 기간 잘못 계산한 거 가지고 국가 배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작용과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인데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구속, 공소제기 유지, 공소유지 이런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대상이 되는데요. 458페이지입니다.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직무행위 기준설이라고 합니다. 직무행위 기준설. 그러니까 통상의 검사가 활동에 비춰보면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견명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견명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관의 위법성 재판 활동에 대한 위법성 한정설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건데요. 공무원의 부작위도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직무 집행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데 일단 부작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법령 자체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이리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권한 행사에 공무원의 재량이 인정된다. 세 번째, 공무원의 자기 권한이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려면은 공무원이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작위가 이런 경우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 이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의무가 그러면 이때 인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요거는 행정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죠. 그래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은 이때는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그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요까지는 쉬워요. 요까지는 어느 정도 쉽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권한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영역에 있어서요.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46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60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그죠?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인데 이 판례가 조금 간략하게 돼 있죠. 주 36부 보면은 1번 판례가 제가 좀 소개해놨습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요.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36번은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판례를 조금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부작이에요. 뭐 일종의 부작의 일종인데 법률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언제 설명했죠? 행정입법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법률에서 그 법의 집행을 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위임을 해놨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른바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에 어느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그 요건으로 첫 번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세 번째 상당한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 요 요건이 갖춰져야지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있죠. 1번. 행정청이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자 법률에서 시행명령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게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면은 위임한 것 그 자체로 어떤 자기 의무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거냐? 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률의 규정만으로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없더라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권에게 시행명령의 제정 의무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앞에 그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행위의 판단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냐면요. 주 40번을 보면은요. 자, 어떤 그 행정청의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다른 공무원의 뭐 인사에 관한 재직증명서 같은 거를 위조를 했단 말입니다. 위조를 하게 되면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위조해서 행사를 해서. 그러면은 인사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과연 이게 직무집행 행위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외형설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외관을 그냥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긍정이죠. 그죠?
그다음에 직무상의 불법행위입니다. 자, 위법성하고 자, 손해배상에서요.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가 있고요. 그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되잖아요. 그 위법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되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의가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국가배상도 과실책임주에 입각하고 있어서 이 고의가실이 요구가 되는데, 자,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서 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어떤 법령을 해석을 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면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고의가실이 있는 거냐?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게 고의가실이 있는 거냐? 이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법령 해석의 오류만으로는 바로 고의가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견해가 나뉜다라든지 아니면 확립된 판례가 없다라든지 이래서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할지언정 공무원의 고의가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확립된 판례가 있다라든지 확립된 법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긋나서 위법한 처분을 했으면 고의가실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처리 지연이에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 과연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민원 처리 기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고의가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처리 기간 같은 것이 이릉의 기준은 되지만은요. 그죠?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서 판단하되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객관화인데요. 이게 만약에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대의 책임설에 입각해 있으면 예컨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처럼 대의 책임설에 입각해 있으면 원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아닌데 개개의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하는 거다라고 이런 구성을 하게 돼요. 그 반대가 이제 자기 책임설입니다. 대의 책임설에 있게 되면은 그걸 관철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특정한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가해 공무원의 특정, 일단 그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주의 의무, 직무집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주의 의무,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가해 공무원이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학설의 경향이고 그 경향에 부합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EKU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판례 보시면은요. 그 블랙보드에 있는 거 다 다운 받으셨죠? 수정사항이요. 예. 무슨 사건이냐면요. 긴급조치 구호에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구금, 그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재판과 재판에 따른 유죄 판결로 인한 장기적인 구금, 징역이 있으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과실이 있다,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어떤 특정한 공무원을 특정해서 그 개개의 공무원의 특정한 고의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개개인을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국가배상 판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일 것 같아요. 상당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인데 아까 고의과실이 있다고 해서 고의과실하고 위법성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누차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국가배상법성의 법령 위반, 즉 위법이라는 것이 취소소송에 의해서의 위법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제 설명해 드렸나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국가배상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그 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이 결과불법설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위법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고, 직무 의무 위반설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불법설은 국가배상의 위법을 가해인 결과를 과연 수인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관점에서 일종의 손해불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으로 따지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라서 기판력이 서로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행위위법설이 있는데 행위위법설에는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습니다. 협의설은 이 행위 자체의 법령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과 여기서 말하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이 이제 같은 개념이 돼서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광의설은 뭐냐면은 국가배상에서의 법령 위반을 행정작용의 위법성보다 더 넓게 봤어요. 더 넓게 봐서 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뭐 인권의 존중, 뭐 권력 남용, 신의 성실, 공소양식 이런 것, 공소양속 위반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게 돼서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취소소송에서 위법성보다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에게 미치지만은 기각 판결은 미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더 넓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법성설인데요. 상대적 위법성설은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결과의 위법성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익의 성격이라든지 침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했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이 부분은 키워드로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국가배상의 위법성하고 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라서 서로 기판력이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의무 위반설입니다.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을 공무원의 직무 의무 위반 여부로 따지게 돼서 이거는 이제 뭐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판례는 도대체 뭐냐? 판례는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됐는데, 일단 행위의 위법을 따질 때는 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의 위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광의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수는,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 위법성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 어떤 국가작용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로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피침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손해의 전부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재량 위반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거는 위법하다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리고 행정법규가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행정 내부에서 일정한 재량 준칙을 만들었고 그 재량 준칙이 합리적인데 그 준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규칙 위반이 법령 위반이 되는 거냐? 이거는 법규를 어떻게 보느냐, 즉 행위위법설 중에서 협의서를 취하느냐 광의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광의서를 취하게 되면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도 어떤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법령 신청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또 공무원법에서 설명되는 건데요. 일단 공무원이 아무리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은 명백히 위헌 위법한 법령까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법원의 경우에, 법관의 경우에는 위헌 법령 제청 신청권이 있어서 법령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적용의 배제권도 갖고 있지만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령을 배제할, 적용 배제를 할 정도의 권한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결 문제,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컨대 행정법원에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적 위법성서를 취하는 이상은, 그죠? 국가배상의 위법성하고 처분의 위법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미치는 건 아니죠. 국가배상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처분의 효력을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요건 네 번째로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에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즉 다른 공무원도, 피해자인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손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손해라고 하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 그죠?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네요. 그죠? 맨 처음에 법률상 이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권의 3요소죠. 공권 성립의 3요소. 그죠? 두 번째는요. 행정소송법에서 나왔잖아요. 뭐죠? 원고적격의 판별 기준이잖아요. 세 번째는 국가배상에서의 손해 여부죠. 이렇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굵직굵직하게 벌써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 시간에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실제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처분의 근거법규나 절차법규 등이 공공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면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보호되는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고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의 긍정한 예를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467페이지 보면 부정한 사례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 기준 유지 의무, 그러니까 상수도의 수원을 일정 정도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질 기준이. 그 수질 기준은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과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사회이익도 보호하는 취지인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인과관계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 판례의 인과관계로는 뭐죠? 민법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슨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이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민법 너무 쉬운 민법상의 상식인데 상당인과관계설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조건설에 따르면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어떻게 요거를 제한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심지어 형법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판례가 취하는 게 뭐예요? 상당인과관계설이죠. 상당인과관계설은 뭡니까? 가해행위하고 어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험칙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험칙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경험칙상, 이 경험칙이라는 게 누구 경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법관의 경험인가? 어쨌거나 해간에 경험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예를 한번 볼까요? 유흥주점에 감금된 윤락행위를 하던 여종업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군산인가 어딘가에서 윤락 시설에 감금돼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이요. 감금돼 있어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그냥 안타깝게 됐죠. 그랬을 때, 자,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전에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 기준에 위반한 개축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의 위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요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대략 상당 인과관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당 인과관계가 뭐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쉽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례, 아까 그 말씀인데요. 앞에 다시 보죠. 앞에 조문을 보면요. 자, 453페이지 국가배상법 2조잖아요. 2조 1항 단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군경, 대표적으로 군인이요. 군인이 전투나 훈련 중에 뭐죠?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죠? 각종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국가배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조항이 언제 들어왔느냐면요. 국가배상법에 그 468페이지 보면은 1967년 3월 3일 날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자, 1967년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영화 안 봐요? 1967년이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월남전이 한참이 되죠. 월남전에 우리 국군이 파견됐잖아요. 파견났잖아요. 거기서 전상 엄청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배상을 피하려고
이런 조문을 국가배상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상공화국 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위헌법령 심사권을 어디서 갖고 있었냐면 대법원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대법원이 위헌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이면은 정부이면은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합당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조문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요. 헌법 29조에 헌법 29조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1988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헌법 29조 단서가 위헌이다. 그리고 그 단서에 따른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위헌이다. 나는 헌법 소원이 있었던가? 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신청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갖고 있는 국가배상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배제하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판례대로라면요. 자, 그게 이제 위헌론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해석론입니다. 자, 여기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각종 보상을 받는데 배상을 또 받으면 이중 배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적용 대상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죠. 전투경찰, 순경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공익근무요원, 교정시설, 경비, 교도소로 전임된 사람, 소재 밀실을 경과하여 소집부대 위병소에 있는 곳에 도착한 향토예비군 대원은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투훈련과 관련되지 않으면은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전투훈련 중에 어떤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도 받고 국가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투훈련 아닌 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전투훈련 중이면 국가배상은 청구하지 못하고 국가보상만 받고 좀 뭔가 좀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는데 그 입법 취지는 그 입법의 배경은 월남전이 대량의 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월남전이 입법의 배경이 되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헌법의 규정화까지 돼서 이제는 뭐 헌법 개정 없이는 이 조항이 뭐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라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투훈련 등과 관련 없는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7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선지급된 국가 손해배상액을 장래에 지급할 보상금 산정에 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게 판례인데 제가 다시 블랙보드에 올려준 자료에 의하면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일실소득, 그죠? 일시소득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는 산입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연금법상의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배상하고 보상금 청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문제인데요. 자, 뭐냐면은요. 자, 어떤 경찰차가 있단 말이죠. 경찰의 운전석에도 경찰이 있고 조수석에도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민간인 차량하고 사고가 났어요. 직무집행을 하면서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회사에서 요 경찰한테 다 보험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가해자하고 요 경찰 사이에, 요 군인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민법 공부하시는 거 맞죠? 구상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권을 넘는 부분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배상에서 군인 군무원의 특례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대법원 판례는 뭐였냐면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절대적 소멸론입니다. 즉 민간인이 경찰 공무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때문에. 이게 애초에 대법원 판례였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적 소멸론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피해 경찰 공무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소국설하고 저국설이 나뉘었는데, 자, 소국설대로라면은 군인 군무원은 국가보상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요. 그죠? 471페이지 하단이에요. 반면에 민간인은 국가의 귀책 부분까지 부담하게 돼서 불공평하고, 적극설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은 국가보상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반면에 국가는 손해를 이중전부하게 된다. 즉 국가보상도 하고 자신의 귀책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도 하게 된다. 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가지고 대법원 내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는데 뭐 10년인가 몇 년인가 걸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귀책 구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할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자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국가는 또 자기의 배상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구상관계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거 좀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죠. 도대체 자기의 귀책 부분이 얼만큼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형식적인 판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판례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안에서 피해자인 군인 군무원 등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가 뭐 또 더 나아간 어드밴스된 의문이잖아요.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그죠? 구상도 안 당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때는 피해자인 군인 군무원 등은 가해 공무원에게 손해의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